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그거 뭐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룰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서에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함께 익혀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업계획서마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약간 이런 말 아시죠? 제가 아무리 멋지게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쓸 줄 알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서를 써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구성 요소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큰 사업으로 두 개가 나뉘어지는데 R&D와 BR&D가 있습니다. R&D도 국가에서 주는 거고 BR&D도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주는 사업을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저희는 먼저 BR&D 그러니까 일반적인 창업자분들께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알아볼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샘플입니다. 빈 양식이고요. 예비 창업자 단계인데 우리나라 크게 BR&D 사업 중에 가장 메이저 사업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요. 사업자를 내기 전, 사업자를 낸 직후, 사업자를 낸 중기,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나뉘는데 첫 시간에 할 거는 가장 기초적인 예비 창업자 단계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사업계획서는 사실 대등소이한데요. 묻는 범위가 약간 다른 거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만 할 줄 알아도 그 다음 걸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한번 샘플을 볼게요. 보시면서 보다 보면 되게 답답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은 보통 가이드거든요. 작성 후에 삭제하셔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요. 이런 내용들 중에 이걸 되게 다 써야 돼요. 뭐 문제는 어떤 게 있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갈 거냐, 당신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성장할 거냐, 뭐 어떤 식으로 제가 돈을 줬을 때 추진을 해낼 것이냐, 너 돈은 있느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직원은 있니, 팀은 있니, 나중에 투자는 받을 거니 아니면 ESG 경영은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을 묻거든요. 근데 묻는 것들 중에 되게 대답하기가 엄청 까다로운 질문들이 있어요.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물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정확하게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냥 내 생각에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양식만 봐도 되게 답답하시죠? 이게 페이지가 대충 봤을 때 약 1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6페이지를 꽉 채우시거나 더 늘리거나 요구사항은 다 다릅니다. 제공한 페이지 이내로 쓰세요? 아니면 폰트를 어떻게 하세요? 가이드를 먼저 주는데요. 대체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고요. 또 하나, 빈칸을 채우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시장 경험이 없으시겠네요? 그럼 안 적으셔도 돼요.가 아닙니다. 마치 사업을 해본 것처럼 나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투입할 겁니다. 라는 식의 예정 또는 목표 아니면 정말로 진지하게 상상을 해본 뒤에 그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거라서 빈칸을 채우면 안 된다. 있는 건 다 적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R&D와 BR&D를 구분을 했냐면 R&D 같은 건 약간 일종의 논문 쓰는 것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논문 같은 걸 구경해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문장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사업 중에 BR&D 사업들은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개조식 그러니까 문단 형태의 서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BR&D 쪽으로 할 거고요. 이 내용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첫 장에서 묻는 거는요. 그냥 사업계획서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정보는 무엇인가요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개요, 요약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요.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건 사실 많이 볼 때는 하루에 최소 수십 건의 사업계획서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한 사업계획서당 거의 한 15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걸 다 읽기란 기계가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요. 뒤죽박죽 섞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 기억이 나더라. 이게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요약 부분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보시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요. 첫 장을 보고 나서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첫 장을 되게 어설프게 적으면 그 뒷장부터는 이렇게 슬렁슬렁 넘겨가면서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장에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지 못하면 나중에 간택받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첫 장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사업을 최소 한 파트마다 한 두세 줄 정도의 짧은 키워드가 제공되는 문단으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샘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쓰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요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조금 심플하게 적어놓은 인터뷰지가 있고요.
그걸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볼게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지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요거 자료는요. 요 자료는 제가 구글 같은 걸로 공유를 같이 해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공유하시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한 건데요. 아이템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계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제가 펜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펜이 있으면 그냥 전자펜 이렇게 아이템을 쓰시면 안 돼요. 또는 세상에 없던 거 아이템명이 시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앞에서는 작성이 되고요. 마우스 기능을 하면서 뒤에는 지우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템명이 길면 좋아요. 왜 긴 게 좋으냐? 길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프리젠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 프리젠터를 만약에 아이템명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프리젠터. 상품명이죠. 아이템명은 뭐냐면 마우스 기능을 탑재한 프리젠터. 그러면 마우스 기능이 탑재된 프리젠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막 가미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마우스 기능을 하는 프리젠터. 이렇게 어떤 불편한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때요. 아이템명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이템명이라고 정할 때 프리젠터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이 아이템명을 누가 보느냐면 만약에 10명이 지원했어요. 우리가 10명이 지원했으면 그 10명이 지원한 사람의 이름과 아이템을 리스트업해서 한 장의 종이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나 말고 이 사업계획서를 볼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장을 제공받아요. 누가 이런 아이템으로 지원했구나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젠터 너무 심플해요. 그게 아니라 어떤 AI 기능을 가미하여 마우스와 결합한 프리젠터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쓰신다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AI 기술이 들어갔고 마우스와 프리젠터를 결합한 왜 포인터라고도 하고 프리젠터라고도 하잖아요. 프리젠터의 기술을 결합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건가 보다 하는 약간의 상상 또는 짐작을 불러내잖아요. 이게 좋은 아이템명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의도하는 내용을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명이 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사업계획서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발표할 때도 그 아이템명을 제일 첫 장에 붙이거든요. 근데 첫 장에다가 프리젠터라고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도 똑같이 AI 기능을 탑재한 마우스와 결합한 프리젠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그 심사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좀 더 짐작을 하고 저런 내용을 얘기하겠지? 라고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명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이템명이 정해졌다면요.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질문이 거의 한 10개에서 11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요. 생각보다 유행을 탑니다. 유행 탄다는 게요. 한 5년 전에 묻는 질문과 지금에 묻는 질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IPO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엑시트 어떻게 할 것인가요? 를 물었다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엑시트를 묻지 않고요. ESG 경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도 묻는단 말이죠. 유행에 따라 좀 변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는 거 말고요. 예전부터 그대로 계속 묻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들은 그건 똑같이 답변하시는 게 맞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질문 약 10몇 가지의 질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답변이 달려 있잖아요. 이 답변은 제가 달아놓은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쓱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신의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이 얘기를 어떤 제품인가요? 라고도 묻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상품만이 상품이 아니고요. 제품이 아니고요. 그냥 어떤 아이디어가 비즈니스가 되는 것도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과 짜장면을 파는 사람을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인 거잖아요. 그것도 사업 아이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사업도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형의 사업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를 묻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포부나 의지만 생각한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는 거냐면 당신은 이걸 실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패션과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이 안에 AI 소프트웨어를 제가 직접 개발하여 집어넣겠습니다.
약간 일리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는 패션과입니다. 패션과 사람이 제가 이 안에 제가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가지고 AI 기능을 집어넣겠습니다 하면 약간 믿음이 가나요? 약간 저 사람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못해. 나는 못하지만 나는 신미성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소프트웨어과 교수님과 손을 맞잡고 소프트웨어과 교수님이 코딩을 하시고 저는 이걸 예쁘게 디자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맡고요. 소프트웨어과 교수님께서는 이걸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영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분이 진행을 해주시기로 해서 우리 세 명이 합작하여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완성시켜낼 것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결론은 당신의 지난 이력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 있는 일들을 얼마나 해왔는가, 당신의 경력은 어떠한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하나, 당신의 팀원,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일단은 능력치를 대답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요. 실현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당신의 능력치를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장에 팔릴 것 같은가요? 네, 그냥 막 호기롭게 당연하죠. 제가 팔면 당연히 팔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일단은 시장성을 물을 때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이 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건데요. 그 능력은 첫 번째로 제가 마케팅 회사 직원 출신입니다. 저는 마케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믿음이 가겠죠. 결국 신뢰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 시장성이 있는가가 묻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 제품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간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제품의 시장은 약 3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 그 3조 시장 안에 약 1%인 얼마를 제가 이 시장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만 해도 이 정도의 큰 시장에서 작은 파이를 먹더라도 충분히 이 회사가 성장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큰 시장을 노리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거 있죠. 제가 전국 최초입니다. 이거 세계 최초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찾아봤더니 세상에 이걸 시도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장성이 적은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시장에 내가 1등 먹어봐야 요만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의 파일을 가지고 있을까를 묻는 거죠. 두 번째, 시장에 누군가가 이미 진입을 해봤는데 별로였던 거예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지. 예를 들어 5년 정도 후에가 시작했다면 아주 꽃피울 사업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망한 사업들 좀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성에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산업에, 지금 시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보여지는 산업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산업을 통해서 처음에 1년, 2년, 3년 정도는 고생할 수 있겠죠. 근데 3년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출이 1억에서 5억 지나가고 10억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억에서 나중에 매출이 100억 가고 50억 가고 100억 가고 막 1000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졌는가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10억? 1000억이요? 에이, 이제 창업 시작하는데 1000억이요? 누군가는요? 그 1000억에 갑니다.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건데 누군가는 1000억 매출을 냈기 때문에 상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크게 잡읍시다. 우리의 목표는 1000억 달성을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요?를 묻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독창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정답은 저 이거 독점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특허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원천 기술자입니다. 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특허도 없고 독점도 없고 원천 기술자도 아닌데 어떡하죠? 할 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누구에게? 심사위원으로부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특허나 독점권 또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안전장치를 얼마나 마련해 뒀는가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과 계약서를 쓸 때 비밀유지 계약을 썼다. 그러니까 시장이 3년 후가 정도가 되면 예를 듭시다. 시장에 AI라는 기술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AI 기술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틀어막아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AI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로 칠게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제가 전기자동차를 들여오더라도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내 다 후발주자들이 모두가 전기자동차를 외국으로부터 막 들여온 상황이라면 사실 내가 독점 계약이나 특허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안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을 내가 미리 시장을 선점하고 3년 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들어올 때 3년 후부터는 내가 전기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독창성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니 미리 선제 작업을 둔다던가 안전장치를 거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 거죠. 5번입니다. 이 차별성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당신은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우리 회사 제품 최고입니다. 아예 믿어요. 믿는데 이걸 당연히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비교입니다. 3가지 정도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서 A 회사는 이거 못하고요. B 회사는 이거 못해요. 근데 저희는 합니다. 이렇게 A, B, C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차별성입니다. 그러면 차별을 할 때 얘는 잘 못하는데 저희는 잘해요. 이렇게 말로 쓰기보다요. 실제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도표, 그래프, 숫자, OX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못합니다. X. 우리는 할 줄 알아요. 동그라미. 여기는 수치가 0.5였는데요. 저희는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여기는 10,000원에 파는데요. 저희는 8,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숫자, OX, 도표 이런 걸로 비교해주면 좋겠죠. 해서 잘 나가는 회사 A, B 정도를 데리고 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 A, B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A, B의 현황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자랑은 별로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로 3가지 업체 정도를 열어서 A, B와 우리 회사를 비교하는 표를 하나 올려두면 된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차별성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 건가라는 얘기를 하라는 건데요. 되게 심플하죠? 저 이거 개발해서 팔 건데요. 에이씨, 그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야? 맞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맞습니다. 제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요 뒤따라오는 요 전용 배터리가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 프리젠터에 이런 부속물이 있다고 칩시다. 요 부속물은 이게 수명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얘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추가 구매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속 모델이 나오면 또 다른 후속 모델에 대해서도 판매를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매에서 수익을 벌 거고 AS에서 수익을 벌 거고 추가 부속 부품에 대해서도 수익을 얻을 거고요. 그 다음 후속 모델로부터도 수익을 얻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수료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를 명확하게 쓰는 거고요. 단가까지 얘기해 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면 초기에는 월 구독료 10,000원을 받을 거고요. 나중에 되면 초기에 월 구독료를 10,000원 받을 건데 1년으로 구독하면 할인을 해 드릴게요. 이런 형태도 비즈니스 모델이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돈 버실 거냐? 정확히 몇 퍼센트 수수료를 취하겠다? 정확히 단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자금 조달 및 자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묻는 건데 2가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사업을 완성시켜내는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을 운영할 때 얼마가 들겠느냐 이걸 묻는 건데 3년을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잖아요. 정확히 3년 운영하는데 내가 이 돈이 이제 산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정확히 3년 동안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은행 대출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대출도 알아봤다. 근데 이거 다 내 돈 아니냐?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랑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도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이게 3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또는 조금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생각했던 거랑 계획이 달라지더라도 5년 정도 안에는 완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난 이걸 이 길을 갈 것이다. 근데 당신이 도와준다면 3년을 했어야 될 걸 2년으로 앞당길 수 있고 또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5년을 끌고 갈 힘을 당신이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5년 안에는 반드시 성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 얼마 가지고 있니? 얼마 대출 가능하니? 내가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달라는 거죠. 대출 받으러 갔을 때요. 제일 잘못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얼마 필요해서 오셨어요? 가능한 많이요. 안 됩니다. 정확히 앞으로 6개월 안에 얼마가 필요한지 또는 10개월 안에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표로 만들면 가장 완벽한 겁니다. 다음 시장 진출입니다.
당신은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 거냐? 어떻게 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시장 진출이 있다면 내가 이미 제가요, 이거 시장에 베타 버전으로 이걸 꺼내봤는데 뭐 시장에서 누가 얼마를 사갖고 그래서 나중에 또 2차 제품이 나오면 더 사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팔았고요. 아,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가능하죠. 근데 예비 창업자거나 이제 사업 초기면 개발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돈도 많이 썼단 말이죠. 아직은 못 팔았어요. 이제 팔로 나가는 상황인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판 적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돈 주고 싶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살면서 다른 걸 팔아봤던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시장에서 만약에 뭐 배추를 팔아봤는데 배추를 한 트럭을 내가 하루 만에 다 팔았다. 이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와 유사한 사업에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팀의 팀원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 유사한 것들을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해본 적이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팔 거고 월에 몇 개를 정도를 팔 자신이 있고 그렇게 곱하기 1년을 해봤더니 1년 동안 얼마치 몇 개 팔 자신이 있다. 그걸 3년 동안 팔아 나간다면 매출은 요 정도가 기대가 된다 하는 걸 예상이라도 꼼꼼하게 예상 손익 계산서를 최소 3년치를 작성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해서 이걸 보여달라. 아, 이 사람은 정말 세부적으로 상상해봤구나. MBTI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거 N이 가진 능력이라고 봅니다. N은 상상력이 좋잖아요. S는 현실에 입각하고요. 그러면 N이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3년을 계획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N들이 되게 잘하거든. 미래의 3년을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상상해봤냐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 9번째, 수출할 생각을 해봤나요? 이제 이거 만들어서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데 뭔 수출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생생하게 미래를 상상해 보았는가를 묻는 겁니다. 근데요, 수출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박람회를 나가서 외국 해외 박람회에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서 바이어에게 수출 계약을 따내고 되게 멋진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거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음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상해봤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곳을 해보라는 거죠. 뭐냐면 이걸 아마존, 이베이, 일본의 Q10 뭐 이런 데다가 업로드해서 또는 해외 쇼핑몰, 쇼피파이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저희가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에서 한 개를 팔았어요. 수출한 겁니다. 그죠? 작은 것,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마존에 상품 등록을 해서 광고를 좀 해서 물건을 파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들의 반응을 본 후에 2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다시 생산해내겠다. 이런 자신들의 목표나 포부를 이야기할 때 되게 좋습니다. 당신의 팀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아까 전에 물은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실현해낼 수 있는가요? 를 묻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팀의 구성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짜져 있는가를 묻는 거죠.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제가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다칠 건데요. 안 믿깁니다. 근데 저는 쇼핑몰에서 팀장을 해봤던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MD 출신이고요. 제가 웹디를 하나 데리고 올 거고요. 마케터를 한 명 데리고 올 거고 물류를 하나 데리고 올 겁니다. 이렇게 4명의 팀이 구성이 되어 걔네들도 다 2년 이상 경력직을 데리고 올 거고요. 걔네들끼리 모여서 쇼핑몰을 하나 운영할까 해요. 라고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결론, 우리 팀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때 그 팀원의 지난 경력, 팀원이 나온 대학교, 팀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표로 보여주면 좋고요. 또 하나, 팀원이 구성이 단합이 좋다라는 걸 보여줄 때 단체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옆에 곁들여지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게요. 1인 기업들이 되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제가 오늘 피곤하면 안 가면 돼요. 사무실이 없어요. 우리 집이 사무실입니다.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을까요? 자그마하게라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격리 아가씨가 우리 회사에 있다. 격리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다. 그러면 격리 직원 출근 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러 나오기 위해서라도 나도 9시에 같이 출근해야 돼요. 격리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나도 같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구성이 돼야 나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요즘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물론 공유 오피스에서도 아주 멋진 회사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팀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베이스 캠프를 두고 팀원들이 제대로 짜져 있는 곳에서 운영하는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무엇이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팀을 꾸리고 있는 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대답을 잘 하셔도 사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특히 초급에 말하면요. 근데 이왕 한 거 조금만 더 해봅시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투자를 받을 생각이 있는가요? 이거는요, 나중에 법인으로 만들고 투자를 받아서 기업의 형태를 키우는 문제인 건데요.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다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투자, 법인, 그럼 법인 개념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이거 하나 같이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엑시트. 너무 먼 얘기입니다. 엑시트라면 회사를 M&A 또는 판매를 할 것인가, 회사를 주식에 상장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건데요. 먼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볼 거고, 또 하나, ESG 경영을 할 줄 아는가, ESG 경영을 할 것인가. 제가 이걸 왜 메인으로 잡지 않았냐면요. 이런 것들은 유행을 타는 질문이라서 잡지 않았어요. 11번 투자, 12번 엑시트, 13번 ESG 경영. 요건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무튼 초급에서 대답해야 될 10가지였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에다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